네 가방 당장 열어봐. 대박식당 사장의 아들 민석이 낡은 가방을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점심 장사로 북적이던 식당 안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우는 당황하며 쟁반을 꽉 쥐었지만 몰아치는 의심 속에서 어떤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땀과 기름때로 얼룩진 앞치마가 청년의 떨림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구석에서 묵묵히 보리밥을 드시던 노신사가 이 뒷모습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벌어진 소동이 한 청년의 인생과 골목 전체의 운명을 바꿀 시작임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난하지만 정직했던 이에게 닥친 위기와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반전. 도대체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귀한 시간 내어 경청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께 행복과 건강이 찾아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시장 골목은 짙은 푸른색 안개와 코끝을 찡하게 만드는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깊은 잠에 빠져 정막만이 흐르는 시간, 지우는 현관에 놓인 낡은 운동화 끈을 다시 한번 꽉 조여매었습니다. 신발 뒤축은 이미 평평하게 달아 있었고 엄지발가락 쪽은 가죽이 해져 구멍이 날 듯 위태로웠지만 이 신발은 거친 세상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동료이자 무기였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청년은 아직 가로등 빛이 희미하게 명멸하는 골목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대박식당의 셔터가 거칠게 말려 올라가며 묵직한 소리를 냈습니다. 차가운 금속 셔터가 녹슨 마찰음을 내며 위로 올라가자 시장의 하루가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선 그는 가장 먼저 큰 솥에 가득 물을 올렸습니다. 가스레인지에 푸른 불꽃이 피어오르자 주방의 눅눅한 찬 공기가 조금씩 밀려났습니다. 육수가 냄비 안에서 세차게 끓어오르며 하얀 김을 내뿜었고 멸치와 다시마의 구수한 향은 어느새 시장 골목 입구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이 청년은 홀로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매달 어김없이 날아오는 하얀 청구서의 숫자는 숨통을 조여오는 밧줄 같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면회 때마다 앙상한 손을 잡고 힘겹게 웃어주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면 무거운 몸도 기적처럼 다시 움직여졌습니다. 나직하게 어머니의 이름을 불러보며 차가운 물에 젖은 고무장갑을 손에 끼웠습니다. 하나둘 문을 여는 시장 상인들이 다정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생선 가게 아저씨는 갓 들어온 생선을 정리하며 손을 흔들었고 과일 가게 이모님은 성실한 그를 보며 자기 자식처럼 안타까워하고 기특해했습니다. 하지만 식당 사장 김 씨와 그의 아들 민석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이 청년은 인격체가 아닌 그저 싼값에 부려먹기 좋은 일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주방 바닥에 찌든 때를 닦고 수백 킬로그램의 식재료를 나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엔 단단한 굳은 살이 훈장처럼 박였고 손톱 밑엔 지워지지 않는 기름때가 남았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난한 청년이 세상을 살아내는 유일하고도 정직한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전 11시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하며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들 무렵이었습니다. 낡고 해진 회색 코트를 입은 한 노인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항상 가장 구석진 자리, 햇빛도 잘 들지 않아 어둑어둑한 그림자가 지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메뉴판을 보지도 않은 채 가장 저렴하여 김 사장이 싫어하는 보리밥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박영감이라 불렸습니다. 어디서 온 누구인지
젊은 시절에는 무슨 일을 하며 살았는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행색은 늘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코트 소매깃은 닳아 실밥이 너덜거렸고 손에 든 가방은 가죽이 다 벗겨져 희끗희끗한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노숙자나 다름없는 처지로 여겨 은근히 무시했고 식당 사장 김 씨는 그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매출에 방해가 된다며 늘 모진 핀잔을 주곤 했습니다. 또 왔구먼, 또 왔어. 저 노인네는 돈도 안 되는 보리밥만 시키면서 물은 왜 저렇게 많이 마셔대는지 원. 김 사장이 지우의 옆을 지나가며 혀를 찼습니다. 지우는 민망함에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 영감의 눈빛이 결코 초라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밥을 드시는 자세는 흐트러짐 없이 정갈했고 수저를 놓는 동작 하나하나에는 오랜 세월 몸에 밴 듯한 묘한 기품과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장의 눈치를 살피며 주방에서 따뜻한 김이 오르는 숭늉한 대접을 덧떠서 노인의 탁자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어르신, 날이 부쩍 춥습니다. 식사 전에 이 따뜻한 물 좀 먼저 드세요. 노인은 거칠고 투박한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웠습니다. 그 미소는 투박한 시장 골목에서 청년이 처음으로 마주한 그 어떤 보석보다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박 영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숭늉을 들이켰습니다. 그 따뜻한 기운이 지친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습니다. 식당 안의 소란스러운 소음 속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정적과 온기가 흘렀습니다. 노인의 깊은 눈동자에는 지우의 묵묵한 성실함이 하나하나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습니다. 노신사는 청년이 놓아준 숭늉한 사발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렁이는 온기를 느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을 뚫고 들어온 노인에게 그 따뜻한 배려 한 잔은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지우는 바쁘게 테이블을 행주로 닦아내면서도 노신사의 안색을 살피며 안부를 챙기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청년, 오늘도 얼굴이 반쪽이네. 잠은 좀 자고 일하는 건가? 몸 상하겠어. 노신사가 낮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마에 땀을 훔치며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시장 밥이 최고니까 천천히 든든하게 드시고 가세요. 그는 주방 구석에서 사장 아들 민석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민석은 카운터에 앉아 휴대폰 게임에 열중하느라 주방 안쪽의 동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재빨리 자신의 점심 도시락을 위해 챙겨왔던 소중한 계란 후라이 하나를 젓가락으로 들어 노신사의 보리밥 위에 슬쩍 얹어주었습니다. 노란 노른자가 거친 보리밥 위에서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노신사는 그 계란 후라이를 한참이나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코가 석자인 각박한 세상에서 자기 입에 들어갈 몫을 떼어 이름 모를 노인에게 내어주는 청년이 어디 흔할까요? 노인의 눈시울이 잠시 붉어지는 듯 했지만 그는 이내 감정을 추스르며 천천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 작은 배려가 청년에게는 소박한 일상이었지만 노신사에게는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는 작은 등불처럼 다가왔습니다. 노신사는 밥을 다 비우고 나서도 한참 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진상 손님들의 무리한 요구에도 허허 웃으며 대응하고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를 묵묵히 줍는 뒷모습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청년의 성실함은 시장통의 화려한 간판들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 영감은 그 뒷모습을 보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거친 바닥에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감명을 받은 듯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점심 장사의 열기가 피크를 지나갈 무렵 지우의 휴대폰이 주머니 속에서 사정없이 진동했습니다. 앞치마에 묻은 물기를 급하게 닦으며 식당 구석 창고로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사무적인 목소리는 심장을 한순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강지우 보호자님, 어머니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급히 정밀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당장 검사비와 입원 보증금 일부를 입금해 주셔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서둘러 주세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었습니다. 당장 통장에 남은 돈은 10만 원 남짓이 전부였습니다. 이번 달 월급날은 아직 열흘이나 남았고 이미 사장에게 가부를 한 차례 받은 상태라 더는 고개를 숙일 처지도 못 되었습니다. 지후의 눈앞이 순간 아찔해지며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련하겠습니다. 제발 저희 어머니 좀 잘 부탁드립니다. 제발이요. 전화를 끄는 청년의 어깨 위로 세상의 모든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벽에 머리를 기대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어머니의 치료를 미뤄야 한다는 비참함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사장 아들 민석이 동네 친구들을 우르르 몰고 위세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겨울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번쩍이는 황금빛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민석은 지우의 어두운 안색은 아랑곳하지 않고 친구들에게 시계를 보란 듯이 들어 보이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지우는 그 번쩍이는 시계를 바라보며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생사가 달린 병원비가 절실한 순간인데 누군가에게는 손목 위에 장식품 하나가 수천만 원이라니. 그는 그 비참함을 뒤로하고 다시 설거지통에 차가운 손을 담갔습니다. 락스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점심 장사의 혼란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민석은 시계가 손목에 걸려 거추장스럽다며 탁자 가장자리에 시계를 풀어놓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친구들도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우르르 나갔습니다. 식당 안은 밀려드는 배달 주문과 단체 손님들로 정신없이 복잡했습니다. 지우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그 탁자 옆을 지나쳐 남은 음식물과 더러워진 그릇들을 치웠습니다. 시계는 탁자 끝에서 위태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에서 돌아온 민석의 날카로운 비명이 식당의 소란을 단숨에 잠재웠습니다. 내 시계 어디 갔어? 여기 뒀던 내 시계가 감쪽같이 없어졌다고. 민석은 미친 사람처럼 탁자 위와 바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 탁자로 쏠렸고 김 사장까지 놀라 주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민석은 핏발선 눈으로 식당 안을 훑다가 주방 입구에서 무거운 쟁반을 들고 서 있던 지우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민석의 손가락이 지우의 가슴을 향해 칼날처럼 날카롭게 뻗었습니다. 너지? 내가 그릇 치우면서 슬쩍 했지? 아까부터 돈 없어서 쩔쩔매는 꼴 다 봤어. 내 놈 말고는 손댈 사람이 없어. 그는 너무 놀라들고 있던 쟁반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전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전 그저 그릇만 치우고 바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입니다. 절박한 해명은 민석의 기세에 눌려 먼지처럼 허망하게 흩어졌습니다. 민석은 지우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낡은 앞치마가 힘없이 구겨졌습니다.
김 사장 역시 의심의 눈초리로 노려보며 거들었습니다. 가난이 곧 범죄의 증거가 되는 잔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구석 자리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박영감의 눈빛만이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지우의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민석은 멱살을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숨통이 조여왔지만 민석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은 한술 더 떠 등 뒤로 가 바지 주머니를 거칠게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아닙니다.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세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은 바지 주머니를 털어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과 100원짜리 동전 몇 개를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동전들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를 구르며 맑은 소리를 냈지만 그 소리는 지우에게 마치 조롱하는 웃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낡은 지갑이 민석의 손에 낚여 바닥에 던져졌습니다. 지갑은 가죽이 다 벗겨져 너덜너덜했고 그 안에는 10,000원짜리 3장이 전부였습니다. 지우는 거친 밀침의 중심을 잃고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통증이 전해졌지만 무너져 내리는 자존심의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식당 손님들은 이제 대놓고 청년을 벌레 보듯 수군거렸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동전들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가난이라는 꼬리표는 이토록 쉽게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범죄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바닥에 주저앉은 그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결백을 믿어주던 단골 손님들도 소동이 커지자 슬그머니 시선을 돌리며 밥값을 계산하고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시장 골목 특유의 왁자지껄한 활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메운 것은 지독할 정도로 시린 멸시와 침묵뿐이었습니다. 지우는 바닥을 짚은 손끝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은 그가 끓여내던 육수보다 훨씬 더 뜨겁고 고통스러운 가시밭길이었습니다. 민석은 지우의 대답도 듣지 않고 직원 휴게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출퇴근 때마다 메고 다니는 낡고 때 묻은 배낭을 들고 나왔습니다. 식당 한복판에서 배낭의 지퍼를 거칠게 열고는 그 안의 내용물을 바닥으로 사정없이 쏟아부었습니다. 바닥에는 지우의 초라한 삶의 파편들이 낱낱이 파헤쳐졌습니다. 구멍난 양말 한 켤레, 때가 탄 낡은 수건 한 장, 그리고 무엇보다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어머니의 이름이 삐뚤삐뚤한 정자로 적힌 분홍색 약 봉투들이었습니다. 이것 봐, 약 봉투가 이렇게 많은데 돈이 얼마나 급했겠어?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더니 딱 그 꼴이네. 민석은 구두발로 물건들을 헤집으며 시계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시계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지우의 어머니 약 봉투를 발로 지시겼습니다. 약 봉투가 찢어지며 하얀 가루약이 찬 바닥에 맥없이 흩뿌려졌습니다. 아, 안 됩니다. 우리 엄마 약인데. 제발. 청년은 무릎을 꿇은 채 기어가며 손으로 흩어진 가루약을 모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먼지와 엉겨버린 약은 다시 담을 수 없었습니다.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툭 떨어져 바닥에 가루약을 적셨습니다. 비참함이 파도처럼 밀려와 숨을 턱 끝까지 막아버렸습니다. 지우는 바닥에 엎드린 채 찢어진 약 봉투 조각들을 품에 안고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식당 밖 유리창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상인들은 차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지우가 평소 얼마나 성실했는지 알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누구 하나 선뜻 지우를 옹호하며 나서지 못했습니다.
김 사장은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혀를 찾고 민석은 시계가 사라진 분풀이를 지후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짓밟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바닥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정직함이라는 단단한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감옥 쳐넣기 전에 당장 여기서 꺼져.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지라고. 김 사장은 지우의 앞치마에 달려있던 직원 명찰을 거칠게 떼어냈습니다. 옷감이 찢어지는 소리가 심장을 찢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김 사장은 배낭을 식당 밖 시장 골목으로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배낭이 빗물 고인 웅덩이에 떨어지며 검은 흙탕물이 튀었습니다. 사장님, 제발 이번 달 월급만이라도 주십시오. 우리 어머니 오늘 검사비가 정말로 급합니다. 사장님 제발이요. 지우는 식당 문턱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은 마디 굵은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월급? 내 아들 시계값이 그 월급의 몇십 배야. 어디서 뻔뻔하게 돈을 달래? 당장 안 나가. 식당의 셔터가 거칠게 내려오며 요란한 쇳소리를 냈습니다. 그 육중한 소리가 청년의 세상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시장 골목은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한 겨울비로 순식간에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지우는 빗속에서 흙탕물에 젖은 배낭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가방 안에 든 젖은 양말과 수건이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빗속을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을 때리고 옷 속으로 스며들었지만 추위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이미 거대한 얼음덩이가 들어앉았기 때문입니다. 시장 끝자락에 있는 낡은 공중전화 박스 옆에 웅크리고 앉아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시장의 다른 상점들은 하나둘 셔터를 내리고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에 유일하게 빛나던 대박 식당의 간판마저 꺼지자 주변에는 오직 차가운 빗줄기와 비릿한 흙내음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 입금 마감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고 주머니에는 단돈 몇천 원의 동전뿐이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젖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던 새벽의 다짐은 이제 빗물과 함께 하수구로 흘러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고통은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처럼 지우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젖은 몸을 이끌고 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로비의 밝은 조명은 비참하고 초라한 몰골을 더욱 잔인하게 도드라져 보이게 했습니다. 빗물과 눈물로 얼룩진 지우는 안내 데스크 앞에서 주저앉을 뻔한 다리에 간신히 힘을 주며 원무과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301호 강미자 환자 보호자입니다. 병원비를 조금만, 정말 딱 며칠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하겠습니다. 간절한 물음에 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석 달째 밀린 상태라 오늘까지 입금이 안 되면 내일 오전에는 병실을 비워주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벽을 짚고 간신히 정신을 버텼습니다. 어머니의 병실 앞까지 갔지만 산소 마스크의 의지에 위태롭게 잠든 얼굴을 도저히 볼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병원 복도 구석진 비상구 계단에 주저앉아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못나서 정말 미안해. 통곡 소리가 텅 빈 차가운 계단실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도둑이라는 누명과 갈 곳 없는 처지뿐이었습니다. 지우는 거칠고 갈라진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박힌 기름때가 오늘따라
너무나 초라하고 억울해 보였습니다. 그는 문득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해주셨던 따뜻한 보리밥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모진 고생을 하면서도 아들 하나만 보고 견뎌오신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이제는 지켜드릴 수 없다는 무력감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지우는 머리를 벽에 찌으며 절규했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이 이토록 잔인한 형벌이라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마른 듯 꺼이꺼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닫혀있던 비상구 문이 천천히 열리며 눈부신 환한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들었을 때 눈앞에는 현실이라고 믿기 힘든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비상구 문 너머 병원 복도에는 정갈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두 줄로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낯익은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식당 구석자리에서 지우가 매일 계란 후라이를 얹어주었던 바로 그 박 영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더 이상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은발은 단정하게 빗어 넘겨졌고 몸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최고급 슈트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청년, 여기서 그렇게 바보같이 울고 있으면 어떡하나. 내가 먹은 계란 후라이 값은 톡톡히 해야 하지 않겠나? 노신사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으며 듣는 이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신뢰가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멍하니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여기에? 제 이름을 어떻게 아시고? 노신사는 지우에게 천천히 다가와 젖은 어깨를 따뜻하고 단단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뒤로 비서실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와 정중하게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의 미납병원비 전액과 향후 몇 년치의 치료비까지 모두 완납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노신사는 지우의 떨리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인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 소개를 정식으로 하지. 나는 넥스트 글로벌의 창업주 박성남일세. 자네가 우리 시장 건물주라고 부르던 그 노인네가 바로 나야. 지우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은 청년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에게 진실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려줄 시간이라고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우를 향한 연민과 정의감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수행원들이 서둘러 지우의 젖은 몸을 닦아주기 위해 따뜻한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박 회장은 낡은 티셔츠가 빗물에 젖어 살에 달라붙은 것을 보고는 안타까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서에게 짧은 지시를 내렸고 곧이어 지우를 위한 새 옷이 준비되었습니다. 아직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 멍하니 있었지만 박 회장의 눈빛만큼은 더없이 선명하게 지우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억울했던 청년의 삶에 한 줄기 거대한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로비 앞에 멈춰선 길고 검은 리무진의 뒷문이 열렸습니다. 지우는 박 회장의 안내에 따라 차에 올랐습니다. 빗물에 젖어 축 늘어졌던 낡은 티셔츠와 흙탕물 묻은 바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몸에 맞춘 듯 정갈하게 떨어지는 감색 최고급 슈트와 거울처럼 눈부시게 닦인 수제 구두가 지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리무진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낯설게 바라보았습니다. 수척했던 얼굴은 단정하게 정리되었고 늘 가난의 무게로 구부정했던 어깨는 박 회장의 격려 덕분에 조금씩 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마디에 박힌 단단한 굳은 살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굳은 살은 지우가 그동안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소중한 훈장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옆에 앉아 지우의 옷매무새를 직접 다듬어 주었습니다. 회장의 손길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게 할 만큼 인자하고 단단했습니다. 청년, 진실은 가린다고 해서 영원히 가려지는 게 아니야. 자네의 정직함이 이 비싼 옷보다 훨씬 더 빛나고 있으니 어디서든 당당하게 어깨를 펴게. 낮은 목소리가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 없는 가난한 배달원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짓밟힌 자신의 명예와 인생을 되찾기 위한 위대한 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리무진의 중후한 엔진음이 울리며 차는 다시 차가운 비가 멎은 시장 골목을 향해 거침없이 움직였습니다. 안에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밤거리를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빗속에서 절망하며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으며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조용히 차를 한 잔 건넸습니다. 따뜻한 찻잔의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곧 자신을 비웃고 짓밟았던 이들에게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정직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 것인지를 말입니다. 비가 그친 뒤에 시장 골목은 젖은 아스팔트 위로 가로등 불빛이 길게 반사되며 묘한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장사 준비로 분주하던 상인들은 시장 입구에서부터 들려오는 웅장한 엔진 소리에 하나둘 고개를 들었습니다. 좁은 시장 골목으로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 5대가 줄을 지어 장엄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시장 역사상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생선 가게 김씨 아저씨도 채소 가게 이모님도 손에 든 물건을 내려놓고 멍하니 차량 행렬을 바라보았습니다. 차들은 정확히 대박식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수행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내려 뒷문을 열고 회장을 영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장 먼저 내린 사람은 은발을 휘날리며 압도적인 위엄을 풍기는 박 회장이었습니다. 상인들은 그를 보는 순간 숨을 죽였습니다. 평소 초라한 코트를 입고 보리밥을 먹던 박 영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 시장의 모든 건물을 소유하고 상권을 쥐락펴락하는 거물 박성남 회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상인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지우가 내렸습니다. 깔끔하고 세련된 정장 차림을 보고 상인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과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우는 사람들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으며 박 회장의 뒤를 따랐습니다. 눈빛은 더 이상 억울함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에 젖어 눈물 흘리던 소녀는 사라지고 진실을 마주하려는 단단한 청년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제 곧 이 식당의 운명이 뒤바뀔 것임을 말입니다.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저게 정말 지우 맞아?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도둑으로 의심하며 시선을 피했던 이들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악과 당혹감, 그리고 뒤늦은 미안함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시장 전체를 호령하듯 당당한 걸음으로 식당 문 앞에 섰습니다. 수행원들이 식당 문을 힘차게 열어젖히자 식당 안의 불빛이 지우의 단단해진 어깨를 비추었습니다. 이제 긴 폭풍우가 끝나고 진실의 빛이 어둠을 가를 시간이었습니다. 대박 식당의 유리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식당 안에는 여전히 김 사장과 민석이 남아 손님들에게 지우를 험담하며 자기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았는지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그놈,
내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눈빛이 음침한 게 딱 도둑 놈상이었다니까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딱 그 꼴이지. 김 사장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식당 가득 울려 퍼지던 그 순간 박 회장과 지우가 식당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진 듯 얼어붙었습니다. 민석은 입에 물고 있던 이쑤시개를 툭 떨어뜨리며 멍하니 입을 벌렸습니다. 회장님? 여긴 어쩐 일로? 예약도 없이. 김 사장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허리를 폴더처럼 깊숙이 굽혔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대답 대신 차가운 시선으로 식당 내부를 훑었습니다. 그의 눈길은 지우의 어머니 약 봉투가 처참하게 짓밟혔던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민석은 옆에 선 청년의 고급 정장 차림을 보고 헛웃음을 터뜨리며 도발했습니다. 야, 강지후. 너 그 비싼 옷은 또 어디서 훔쳐 입었냐? 이제는 큰 도둑질이라도 하려고 작정했어? 민석의 저급한 도발에도 지우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하고 깊은 눈빛으로 상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흔들림 없는 침묵이 오히려 민석을 더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박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식당 구석구석까지 천둥 소리처럼 힘있게 퍼졌습니다. 오늘처럼 밥맛이 떨어지는 날은 생전 처음이라며 그는 억눌린 분노를 담아 일갈했습니다. 대박 식당에는 몇몇 단골 손님들이 남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들이닥친 회장의 위세에 숟가락을 멈추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방 안쪽에서 그를 도둑으로 몰았던 주방 아줌마도 겁에 질린 표정으로 빼꼼히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이 매일 같이 닦던 바닥 땀 흘리며 음식물을 나르던 그 공간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 흘린 피와 땀이 부정당했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지우는 약하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은 그의 곁에서 거대한 바위처럼 든든하게 서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손짓 한 번에 수행원이 대형 태블릿 PC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화면에는 식당 내부의 상황이 생생하게 촬영된 영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과 민석의 얼굴이 동시에 창백해졌습니다. 자신들이 관리하는 보안 카메라 외에 회장의 지시로 설치된 다른 정밀 카메라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영상 속에는 민석이 친구들과 떠들며 시계를 탁자 끝에 아슬아슬하게 놓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가기 위해 일어나는 순간 소매에 걸린 시계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시계는 굴러서 주방 입구의 쓰레기통 옆 구석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그 시각 먼 곳에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영상의 앞권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지우가 주방으로 들어간 뒤 김 사장이 바닥을 살피다 그 시계를 발견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김 사장은 주변을 살피더니 재빨리 시계를 주워 자신의 앞치마 깊숙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능청스럽게 청년을 도둑으로 몰아세우며 그의 가방을 뒤지고 난동을 부렸던 것입니다. 식당 밖에서 유리창 너머로 구경하던 상인들 사이에서 거친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자기가 훔쳐놓고 애를 그렇게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잡았느냐는 분노와 배신감 섞인 목소리들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자리에 주저앉아 벌벌 떨었습니다. 탐욕이 부른 추악한 진실이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상이 상영되는 내내 식당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적막했습니다. 민석은 아버지를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봤고 김 사장은 연신 마른 침을 삼키며 변명을 생각하려 애썼지만
터져 나오는 증거 앞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바닥에 떨어진 어머니의 약 봉투가 흩뿌려졌던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짓밟고도 뻔뻔하게 미소 짓던 이들의 실체가 이토록 추악했다니 차가운 분노와 함께 지독한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청년의 누명을 벗겨준 것을 넘어 이 시장에서 누가 진짜 주인인지를 확인시켜주는 엄중한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박 회장은 지우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어깨를 든든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김 사장을 내려다보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고작 시계 하나로 판단하더니 결국 본인이 그 시계만도 못한 존재가 되었다는 일침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울먹이며 빌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욕심이 나서. 지후야, 미안하다.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 한 번만 살려줘. 그토록 듣고 싶었던 사과를 마침내 받았지만 마음이 결코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의 사과에는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닌 거대한 권력 앞에 굴복한 비굴함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지우는 김 사장 앞에 흩어져 있던 자신의 낡은 수첩을 주워들었습니다. 먼지가 묻은 수첩을 손으로 털어내며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전 돈이 없어서 매일 힘들었지만 단 한 번도 부끄럽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오늘 가장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셨네요. 그건 돈으로도 못 씻으실 겁니다. 이 묵직한 말은 민석의 가슴에도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박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네받았습니다. 이 시장의 건물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을 위한 곳이라며 그는 즉각적인 임대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김 사장은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지만 수행원들이 단호하게 그를 떼어냈습니다. 지우는 식당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쏟아지던 비는 완전히 그치고 밝은 달빛이 깨끗해진 시장 골목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끝내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며 식당을 뛰쳐나갔습니다. 김 사장은 텅 빈 식당 한복판에서 넋이 나간 채 주저앉아 있었고 손님들도 쥐 죽은 듯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식당 밖으로 걸어 나오는 지우를 향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히며 손을 잡았고 누군가는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우는 그들의 환대 속에 담긴 씁쓸함을 알았지만 이제 그 모든 상처가 달빛 아래서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정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버텨낸 성실함이 마침내 승리하는 순간 세상은 다시 그의 편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대박식당의 셔터가 거칠게 내려간 뒤 시장 골목에는 한동안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김 사장과 민석은 약속된 일주일 동안 짐을 정리하며 상인들의 따가운 시선을 온몸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그들이 떠나던 날 시장 사람들은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탐욕으로 남의 인생을 망치려 했던 대가는 그토록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지우는 박 회장의 차를 타고 시장을 떠나던 중 짐을 싣고 멀어지는 김 사장의 낡은 트럭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증오와 억울함으로 밤을 지새우게 했던 사람들이었지만 막상 초라하게 몰락한 그들의 뒷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연민과 쓸쓸함이 피어올랐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옆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던 박 회장이 청년의 손등 위에 자신의 주름진 손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청년 마음이 복잡한가? 자네의 그 착한 성품이 또 흔들리는구먼. 그럴 필요 없네. 그는 회장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그저 저분들도 이번 일을 계기로 돈보다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 한 번쯤은 깨달으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이미 김 사장 부자를 마음 깊은 곳에서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미움이라는 독을 자신의 마음속에 남겨두지 않기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차는 미끄러지듯 도로를 달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속에는 이제 어머니를 다시 만난다는 설렘만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도로변 가로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차 안을 비추고 지나갔습니다. 지우는 이제 더 이상 내일의 배달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어머니의 병원비를 구걸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은 지우의 수첩에 적힌 간절한 기도문을 읽고는 그를 끝까지 돕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돈은 사람을 바꾸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돈으로 꺾이지 않는 고결함을 지키기도 한다는 것을 청년을 통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회장과 지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세대를 살았지만 이제는 세상 무엇보다 단단한 마음의 연대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의 특실은 지우가 평생 보았던 그 어떤 방보다 넓고 화사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푸른 나무들이 가득한 정원이 보였고 따스한 오후의 가을 햇살이 침대 위로 부드러운 이불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벗고 평온하게 잠든 어머니의 얼굴은 전보다 훨씬 혈색이 좋아 보였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마디가 굵어진 손등을 어루만지며 뜨거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 이제 걱정 마. 나 도둑놈 아니라는 거 회장님이 다 밝혀주셨어. 이제 우리 비세고 곰팡이 피는 반지하 방으로 안 돌아가도 돼. 정말이야. 낮은 목소리에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는 정장 차림의 아들을 보고 믿기지 않는 듯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지우는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박 회장은 병실 문 밖에서 그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조용히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저 두 사람이 살 집을 조속히 알아보게. 햇빛이 온종일 잘 들고 근처에 산책로가 있는 조용한 곳으로 내 아들과 손주가 살 집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고르게. 비용은 상관없네. 박 회장에게 이 청년은 단순한 은인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비즈니스 세계에서 자식들에게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한 사람의 향기를 일깨워준 하늘이 보내준 선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은 지우의 얼굴에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정장 소매를 만져보며 지우야, 옷이 너무 귀하다. 어디서 이런 복을 받았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손을 더 꼭 잡으며 어르신 한 분께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했더니 그 복이 돌고 돌아 엄마에게 온 것 같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의 정직하고 착한 성품이 결국 결실을 맺었다는 사실에 안도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병실에는 잔잔한 음악 소리와 함께 꽃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박 회장은 그들을 위해 과일 바구니와 꽃을 준비했고 지우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여유로움 속에서 어머니와 함께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난은 지나갔고 이제 두 사람의 인생에 햇살만이 가득할 차례였습니다. 한 달 뒤 시장 골목에는 기분 좋은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박 식당이 있던 자리에는 지훈의 상생 식당이라는 밝은 느낌의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박 회장의 제안으로 지우가 시장 상인들과 함께 운영하는 협동조합 식당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는 이제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는 배달원이 아닌 식당 전체의 운영을 책임지는 실장이 되었습니다. 식당 오픈날
시장 상인들이 모두 모여 성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지우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머리를 깊숙이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저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시장에서 억울한 눈물 흘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게 제가 앞장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인들은 그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미안함과 대견함을 전했습니다. 지우는 허허 웃으며 상인들에게 막걸리를 한 잔씩 정성껏 따랐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웃음 뒤에 가려졌던 그간의 모진 고생을 알기에 더욱 진심으로 그의 성공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박 회장 역시 예전처럼 낡은 코트를 걸치고 다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우는 회장님에게 특별히 주문한 계란 후라이 2개가 정성껏 얹어진 보리밥을 내놓았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제 진심 어린 정성까지 듬뿍 넣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회장은 보리밥을 한 수저 크게 떠서 입에 넣고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은 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오랜만에 사람 사는 냄새와 함께 활기찬 웃음꽃이 가득 피어났습니다. 식당 한쪽 벽면에는 상인들이 직접 찍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고생하며 시장을 지켜온 이들의 얼굴마다 희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우는 상인들에게 수익금의 일부를 공동기금으로 적립해 어려운 이웃들을 돕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예전의 식당이 탐욕의 상징이었다면 지우의 식당은 이제 나눔과 협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마음까지 배불러진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박 회장은 그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지우가 일궈낼 새로운 기적들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청년은 이제 매일 아침 시장 골목을 직접 돌며 상인들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손에는 여전히 낡은 수첩이 들려 있지만 그 안에는 이제 어머니의 약값이 아닌 상인들의 건의 사항과 어려운 이웃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가득 적혀 있습니다. 박 회장은 지우를 정식으로 자신의 재단 이사로 임명하여 곁에 두려 했지만 지우는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 시장 골목이 좋습니다. 여기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가끔 회장님과 이렇게 보리밥 한 그릇 먹으며 담소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회장은 지우의 고집에 혀를 내둘렀지만 내심 그런 그가 더없이 흐뭇했습니다. 그는 청년을 통해 돈이나 권력으로도 절대 살 수 없는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박 회장은 시장을 현대화하되 기존 상인들의 생존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혁신적인 상생 시장 프로젝트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에 시장 상인들은 축제 분위기가 되어 서로를 얼싸안았습니다. 시장은 이제 외지에서도 지우의 감동적인 사연을 듣고 찾아오는 손님들로 연일 북적였습니다. 그는 식당 앞에서 손님들을 밝게 맞이하며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늘 잿빛으로만 보이던 하늘이 오늘따라 유난히 푸르고 높게만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가끔 어머니와 함께 시장을 산책하곤 합니다. 상인들은 어머니를 마치 자신들의 어머니처럼 정중히 대접하며 맛있는 반찬을 챙겨주곤 합니다. 어머니는 그 따뜻한 이웃들의 마음씨에 감사하며 아들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행복이 결코 혼자 만든 것이 아님을 말입니다. 정직이라는 씨앗을 심고 박 회장이라는 비를 만나고 이웃이라는 햇살 아래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는 수첩에 세상은 여전히 살만하다는 글귀를 적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시장 입구를 지키는 커다란 나무처럼 든든하고 따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머니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실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지우는 퇴근 후 어머니와 함께 새로 이사한 집의 베란다에서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장 골목의 가로등이 따스한 빛을 내며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야, 세상은 참 생각보다 더 따뜻한 것 같아. 그렇지? 어머니의 물음에 아들은 가녀린 어깨를 감싸 안으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언젠가는 반드시 햇볕 들 날이 온다는 평생 말씀이 맞았다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품속에서 박 회장이 처음 만난 날 주워주었던 그 낡은 수첩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 수첩의 첫 페이지에는 지우가 가장 힘들고 절망적일 때 적어두었던 글귀가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은 반드시 온다. 그는 그 글귀 옆에 새로운 문장을 꾹꾹 눌러 적어 넣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진실은 세상을 바꾼다. 인생에 찾아온 이 눈부신 봄날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켜온 정직함이 맺은 소중한 열매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